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10번째 강의 마지막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했는가?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이제 일본이 왜 수출 규제를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아베 신조가 떠나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일본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핵심 3개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했었죠. 게다가 수출 규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이제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백색 국가는 한마디로 일본이 해외에 수출을 할 때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그런 이제 혜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렇게 장롱 속에 들어있던 반일 감정을 꺼집어낼 수밖에 없던 그런 이제 상황,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 규제의 원인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이거나 또는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좀 경제적인 이야기, 또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했던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일본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가 넘습니다. 불화수소는 70%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지위는 여전히 확고합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일본이 전통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에서는 이 기술의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 진입 장벽을 아예 높여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합작 투자도 못하도록 배제를 해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좀 안정된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비밀주의를 추구해온 결과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기업 자체 내에서도 이 공정 단계에서 역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이 기술의 단계마다 특허 장벽으로 차단을 해놓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1960년대, 8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설계, 개발, 그리고 부품, 조립 분야, 판매, 서비스 이 분야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을 때 미국은 이제 그 설계와 개발과 또 후발 단계에는 판매, 서비스에 집중을 했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부품과 조립 분야에는 일본이 집중을 했습니다. 즉 부품과 조립 분야에서 일본이 독식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된 거죠. 앞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30년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본의 원천 기술력, 이것이 지탱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노즈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면서 이 모노즈꿀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식 취급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 역시 제조업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보하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3만여 개에서 한 5만여 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0년 이상 된 기업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 6천여 개 이르는데요. 1000년 이상 된 기업도 한 7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우동집이나 또는 전통적인 여관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룩해온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애국심만 가지고 압축해서 일본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여전히 일본은 원천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본을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수출 규제가 한국에게도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출 규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게 의존을 해왔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술 자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사실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소재 부품이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게 돈벌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노즈쿠리라는 그런 장인 정신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일본의 부품 소재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 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수교를 맺고 나서 2023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무역 수지를 비교해 보면 항상 한국이 적자였습니다. 물론 이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흑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수출 규제 당시에 우리나라가 소부장 산업, 즉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대부분 원천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4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수입해온 그 소부장 산업의 핵심 품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일 의존도를 좀 일정 부분 감소가 되었고 또 수입 공급선의 다변화 정책을 취하면서 잘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안정적인 그런 공급망을 구축해 온 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한 아베는 현재는 이제 물러났고요. 일본에서도 새로운 또 정치 리더가 등장을 했습니다. 2023년 현재는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리더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본 총리인 기시다 내각이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경제 정책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새롭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새롭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자체가 사실 성장 위주의 정책이죠. 아베가 취했던 아베노믹스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정책은 이 아베노믹스와 좀 차별을 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베노믹스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난 30여 년간 일본의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없었다는 점이잖아요. 임금이 상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고 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가 더 내려갈까 봐 또 소비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그 상품이 또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려줄 수 없고 이런 이제 악순환 상태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기시다 정부는 분배에 한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을 좀 억지로라도 상승을 시켜서 소비를 유도하고 그렇게 소비가 활성화되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시다는 이게 본인이 총리가 되는 그 출발서부터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일본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이어오다 보니까 성장은 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도 적당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좀 탈피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일본형 자본주의 제도로 바꾸어 나가겠다. 이것이 한마디로 새로운 자본주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들에게는 좀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한 연간 2조 엔 규모에 달하는 정부 조달 사업에 좀 우선권을 주겠다. 임금을 인상을 시키는 그 기업에게 뭐 이런 당근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그 1960년대에 이케다 하야토의 소득 배분 계획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레이와판 소득 배분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소득 계층, 중산층을 부활을 시키고 소득을 증강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뭐 교육, 의료, 주거 이런 데서 좀 정부가 보조를 해서 중산층의 삶의 질을 이제 높이겠다 이런 겁니다. 뭐 IT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본의 IT가 얼마나 엉망이었나, 얼마나 발달하지 못했나라는 것을 새삼 이제 느끼는 계기가 됐었죠. 소위 말하는 이제 팩스, 종이, 도장 이것이 이제 21세기의 3종 신기라고 하는데 이런 아날로그에 묶여 있는 일본을 새롭게 디지털화 하겠다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쭉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날에까지 왔는데요. 일본형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본이란 국가 안에서의 과잉 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정책 이념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민간 시장에서는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은 하되 더불어서 협조하는 그러니까 과잉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전 지구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섬나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 무엇일까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본의 화해 문화, 즉 과잉 경쟁을 피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경제, 함께 살아가는 정책 이런 이념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오늘날에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부사와 H, 그러니까 1만 엔짜리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도덕경제 합일설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라 좀 이웃도 같이 살펴라. 그것이 경영 이념이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라는 거죠. 유니클로는 어떻게 했냐면 토레이라는 섬유 회사가 있습니다. 토레이라는 섬유 회사와 유니클로가 그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좋은 섬유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것을 우리 의료에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외국의 스파 의료 업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자체 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 전체의 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과잉 경제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영 이념이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이 정책으로도 다시 이제 발현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 또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이 새로운 자본주의는 일본의 전통과도 상당히 이제 맞물려 있겠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당연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든가 이 성격을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일본형 자본주의라는 이 제도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총 11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이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그리고 제조업 강국으로 상징되는 이 한국이 과연 경쟁 관계에서 경제 협력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